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사연 재밌게 듣고 있는데 부끄러운 과거의 얘기긴 하지만 제 얘기도 사연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 얼굴에 침 뱉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용기 내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경험이 뭔가요? 전 결혼인 것 같아요. 이혼하고 혼자 된 지 벌써 3년 차인데요. 전 이 실패한 결혼 덕분에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결혼을 다신 안 할 것 같다고 아주 못을 받게 됐네요. 남들 다 이 나이 되면 결혼하고 아기 낳고 가정 꾸리고 살길래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데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혼자라서 속 편한 인생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저 유학도 다녀왔고요. 지금은 영어 강사하면서 밥벌이 하고 있죠. 학원 강사라고 하면 회사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정년이 있는 직장도 아니긴 하지만 혼자서 사는데 벌이도 크게 무리 없고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엄청나게 무시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랐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머리인 유전이라고 하는데 전 부모님이 투자하신 비용이 그렇게 회수가 잘 된 편은 아니에요. 차라리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덜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데 집 식구들이 너무 잘나서 그에 비해서 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쉬어야 할 집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넌 대체 누굴 닮아서 머리가 이 모양이야? 장검사 아들 영훈이 이번에도 전국 모의고사에서 3등이나 했다는데 넌 어떻게 반에서 10등 안에도 못 들어? 이래서 대학이나 제대로 가겠냐? 그까지 대학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 얼마나 잘하는데 반에서 10등이면 그것도 나쁜 성적 아니거든요. 차라리 장검사 아들을 아빠가 낳지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거예요. 시끄러. 대학도 안 나고 똥통으로 살면서 애비 얼굴에 먹칠이나 하려고 그러냐? 얘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유학 갈 수 있는 학교 좀 알아봐.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학 가긴 글러먹은 것 같으니까 재수도 가망 있는 놈한테 시켜야지. 어렸을 때부터 전 성적 압박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공부를 못한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한 방에 통과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전교 10등을 하는 딸이 아버지 눈엔 비정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늦게까지 학원이며 과외며 저도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그걸 다 집어넣을 머리가 안 됐던 거죠. 그놈의 명예가 뭔지 아버지랑은 사이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도 아버지랑 엄마랑 다 같이 어디 놀이공원 같은 곳을 놀러가 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가족들보단 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일 얘기 아니면 동료 검사의 자식과 절 비교하는 얘기뿐이었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고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이 항상 불만스러웠어요. 엄마, 나 유학 가기 싫어. 왜 나 혼자만 가야 돼? 나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돼? 대학도 가기 싫고 공부도 다 싫어. 엄마라도 같이 가면 안 돼? 어차피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잖아. 영훈아, 너도 알잖니. 너희 아버지 고집을 엄마가 무슨 수로 꺾겠어. 그리고 너도 알잖아. 아버지 하시는 일이 바빠서 엄마가 옆에서 신경 안 써드리면 안 되는 거. 일단 이번엔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엄마가 아버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응? 우리 영훈이 예쁘고 착하니까 거기 가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렇게 나쁜 성적도 아니었어요. 반에서 10등? 명문 중학교라 다 쟁쟁한 애들이 모여 있어서 성적을 내기도 어려웠고 오히려 밤 늦게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공부에 더 질려버린 것도 있었는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래가지고 한국에선 이름난 대학에 제대로 가지도 못할 것 같다면서 아버진 제 의사는 하나도 없었던 유학을 혼자서 결정하셨습니다.
엄마도 아버지 고집을 차마 꺾을 수가 없다면서 아버지 좀 잠잠해지실 때까지만 좀 다녀오라고, 오히려 아버지랑 부딪힐 일 없어서 너한테도 더 좋지 않겠냐면서 절 달래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온 식구들 다 나와서 배웅까지 하냐면서 아버진 제가 유학길에 오르는 날 배웅도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 17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최악이었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시차 생각도 안 하고 기숙사에서 엄마한테 매일 새벽에 울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도 그 전화 들으면 속이 상하셔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내일 아버지한테 다시 잘 말씀드려 본다고 달래면서 전화를 끊으셨고요. 저희 아버지 고집이 정말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아무리 엄마가 좋은 소리를 하면서 달래본다고 한들 본인이 딱 정해놓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있어. 다른 애들은 그렇게 유학 가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이 한 트럭이야. 너 그럴 거면 아주 호적파고 집에서 나가. 너 말고 기회 받고 싶어하는 애들 널리고 널렸으니까. 부모가 지원해주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애처럼 징징거리기나 하고 말이야. 말도 안 통하고 적응도 너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가서 다시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 그냥 다시 한국 가면 안 돼요? 아빠 제발요. 시끄러워. 너 한 번만 더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보내달라느니 쓸데없는 소리만 해봐. 그땐 미국이 아니라 어디 아프리카 오지로 유학 보내버릴 테니까. 알겠어? 그 당시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엄마도 아버지랑 제 유학 문제로 엄청 많이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까지 공부가 뭐라고 안 시키면 그만 아니냐 하면서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단호했죠. 앞으로 인생 살면서 힘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저런 일로 징징거리는 거 다 오냐오냐 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끝도 없다고. 아버지의 성화에 제가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주시니까 제가 유학 중에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고 머리가 핑핑 돌고 식은땀이 나고 공황장애라고 하죠. 막 숨이 차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가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기절을 하고 눈을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혹시나 가족들이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찾아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영은아, 엄마 연락 받았어. 어쩜 좋아, 우리 영은이. 엄마가 지금 바로 비행기표 예약하고 제일 빠른 티켓으로 예약해 줄 테니까 일단 한국으로 들어와. 그러다 아빠가 또 화내면 어떡해. 엄마 나 너무 무섭고 힘들어.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아빠 화내는 게 대수야? 엄마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 테니까 퇴원 수속 밟는 대로 바로 공항으로 데려다 달라고 해. 짐은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제가 유학 가서 현지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홈스테이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공황장애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자마자 저희 엄마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소식을 들은 엄마께서 깜짝 놀라서 아빠고 뭐고 상관없으니까 가장 빠른 티켓으로 바로 한국에 들어와라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전 링거 한 대 맞고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끊어주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혼났어요. 엄마가 분명 시간 맞춰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공항에 먼저 도착해서 절 기다리고 있겠다던 엄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길이 엇갈렸을까 싶어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멘트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 하나, 여기서 엄마를 더 기다려야 하나. 아버진 제가 한국에 들어온 걸 아직도 모르고 계실 테니 괜히 아버지에게 전화했다가 괜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데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대체 어디냐고, 지금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걱정 반 안도 반으로 버럭 화를 냈는데 전화를 받은 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으로 등록돼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 핸드폰 주인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공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병원 주소 알려줄 테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얼른요. 안 그래도 공항의 인파 때문에 약을 먹어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사고 소식이었죠.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누가 엄마 전화기를 주워서 장난을 치는 건가 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소리들이 마구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깨닫고 택시를 잡아 타고 저도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죠. 택시 안에서 아빠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빠는 제가 늘 그랬듯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징징거리는 전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생각한 건지 신호가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거절해 버리시더니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시더라고요. 택시비를 낼 돈도 없어서 택시 기사님께 엉엉 울면서 입금을 해드리겠다 계좌번호를 받고 병원에 내려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제 막 왔단 말이야, 엄마. 절 데리러 오시기 위해 공항으로 급히 오시다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과 추돌에 사고가 나셨답니다. 수술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뒤늦게 소식을 들은 건지 아버지가 어리 빠진 표정으로 수술실 앞으로 달려오셨어요. 차디찬 병원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는 저와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번갈아가며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덜덜 떠시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나 거기 보내지만 않았어도, 거기서 내가 병원에 가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나 데리러 올 일도 없었잖아. 아빠가 엄마 저렇게 만든 거잖아. 내가 계속 전화했잖아.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했잖아. 제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오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면서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평소에 꼴도 보기 싫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아버지여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화마저 딸의 철없는 투정이라 생각했던 아버진 받지 않으셔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뻔뻔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깨달으신 아버지가 수술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오열을 하는 절 끌어안고 아버지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제 마음을 치료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날 결국 무사히 수술실 밖으로 나오실 수 없었죠. 차라리 내가 엄마 대신 잘못됐다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엄마가 날 데리러 오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런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다는 말로 감히 표현이 가능할까 증오스러웠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외할아버진 아버지를 보자마자 따귀를 날리셨습니다. 늘 밝고 친절하고 따뜻했던 엄마였기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지키지 못한 아버진 그저 죄인일 뿐이었고요. 그렇게 자존심이 셌던 아버지가 외갓집 식구들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멱살을 잡히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소리만 반복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전 당연히 유학길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오게 됐고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지만 집은 엄마랑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공간이기도 했으니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제 방으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영훈아, 이 애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내 욕심에 가족들을 이렇게 망쳤어. 너 다시는 안 괴롭히마. 네 인생에서 이제 절대 함부로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 못난 애비 좀 용서해 주렴.
너까지 잘못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니? 용서요? 아니요. 저 평생 아버지 용서할 생각 없어요. 용서는 돌아가신 엄마한테나 가서 비세요. 다 아버지가 망친 거잖아요. 아버진 평생 그렇게 죄책감 가지면서 살아요. 안 그래도 서먹했던 부녀 관계는 그 사고로 인해 완전히 어긋나게 됐습니다. 엄마의 사고는 아버지에게도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제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 외면했다는 죄책감으로 아버지 역시 많이 괴로워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인지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훈아, 어디 나가니? 너 좋아하는 토스트 해놨는데 이거 좀 먹고 가지 그러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진 평생 자부심을 가지셨던 직장을 관두셨어요.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절대 채워줄 수 없겠지만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그저 말로만 하는 소리는 아니셨나 봐요. 처음엔 길게 휴가를 내신 건가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출근도 퇴근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설마 직장을 관둔 건가 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꽤 잘 나가는 검사였으니까 집에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검사님 아무리 힘드셔도 그래도 따님 생각해서 하루빨리 복직하셔야죠. 저희 조직에서 검사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우리 딸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네. 마지막까지 가족들 지키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장이랍시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하겠어. 나 때문에 마음에 병 생긴 애야. 저 애까지 잘못됐다가 나 정말 죽어서 우리 마누라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래. 여기까지 와서 설득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나 다시 돌아갈 생각 없네. 앞으로 찾아오지 말게. 제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보신다는 것도 알고 저 때문에 오랫동안 다니고 계시던 직장을 관뒀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고맙지도 않았고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철없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전 그게 다 절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자기 혼자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일 거다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진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가족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와 더 가까워지고 노력할 때다 밀어내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 결심했던 것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 싫은 마음에 그랬던 거였어요. 너 그래도 유학 다녀와서 영어는 좀 잘하지 않아? 대학교를 안 나와서 급 높은 학원에서 일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회화가 되니까 내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 유학을 가기 전에 친하게 지냈었던 동창이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그 친구랑 연락을 하면서 제가 일자리를 좀 알아볼 수 있냐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받게 된 게 학원 일이었죠. 고등학교는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검정고시를 보긴 했지만 대학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여서 괜찮은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 회화는 잘한다 말하고 쓰고 하는 건 할 줄 안다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친구의 소개로 학원에 들어가게 됐고 중등부 수업 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급여가 높은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일을 하면 적어도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겠구나 했어요. 사람이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하고요. 병원에 가면 힘들어도 사람들 많이 만나야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저도 학원 일을 하면서 시끄러운 중학생 애들 틈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나가서 일 시작했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어디서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끝나는 시간 알려주면 아빠가 운전해서 출퇴근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저녁 아직 안 먹었지?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라.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언제부터 날 그렇게 신경 썼다고 이제 와서 잘해주는 척이에요. 정작 필요할 땐 옆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 흉내 내면 마음이 좀 편하세요? 난 아버지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네, 일 시작했어요. 돈 빨리 모아서 이 집 나가고 싶어서요. 아버지 얼굴 좀 안 보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신경 끄고 말도 걸지 마세요. 원래 그러셨잖아요. 하던 대로 하시라고요.
영은아, 그때는 그래, 아빠가 다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나 김치찌개 안 좋아해요. 김치찌개는 아빠가 좋아했겠지. 아빠가 좋아해서 맨날 엄마가 저녁으로 끓여주던 거니까 난 손도 안 댔어요. 몰랐잖아. 하지만 아버지와의 사이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었으니까요. 직장까지 관두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보겠다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출근을 하면 사람들이랑 예전처럼 웃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얘기도 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도 집 대문을 닫는 순간 찬바람 쌩쌩 부는 거죠. 저한테도 집이 그렇게 마음 편한 곳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매번 그렇게 저녁상을 차리셨다가 혼자 쓸쓸하게 식사를 드시고 치우시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대학 안 나왔다고 해서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영은쌤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혹시 고등학교 수업도 맡아서 해볼 수 있겠어? 어차피 입시반은 지금 맡아서 해주는 선생님 따로 있고 아마 보충 수업 정도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 해줄 거야. 완전 우리 학원 베테랑이거든. 네? 제가요? 그럼요.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원장님. 아버지와의 사이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학원에서 제 평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중등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선 이번엔 고등부까지 수업을 조금 늘려보면 어떻겠냐 먼저 제안을 주셨고 저한텐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니 무조건 하겠다 맡겨만 주시라 그랬죠. 이게 중등부랑 고등부랑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수업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신경 쓸 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학교 다닐 땐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분석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었으면 유학을 갈 일도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괜히 씁쓸하기도 하고요. 여튼 처음 맡아보는 반이라서 저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같은 학원에서 일을 하는 영어 강사였거든요. 원장님이 하도 우리 학원의 베테랑이다, 보물이다 하고 칭찬을 하길래 대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길래 그러나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왜 그렇게 평판이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도와주고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무시할 수 있을 법도 한데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아버지와는 정반대 같아서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고 때문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일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셔가지고 아직도 아버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던 것들도 좀 있고 저도 마음이 좀 골마있나 봐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쩐지 영은 씨 가족 얘기 나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더라고.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얘기를 더 조심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래서일까요? 남들에겐 창피한 얘기 같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족 얘기도 남편에겐 서스럼 없이 꺼낼 수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었네 어쩌네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까진 아니었지만 내가 사실 아버지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고 안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절 바라보다 끌어안아주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만났던 이유가 남편처럼 다정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견뎌야 했던 시련들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됐어요. 애들한테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 학원 안에선 비밀 연애를 했고요.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됐죠. 그래도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적어도 아버지에게 나 결혼한다 이런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아버지한테 허락받겠다고 하는 소리 아니고 그냥 아버지니까 최소한 알고 있긴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소리 했었죠. 감사해요. 어쨌든 덕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뭐, 결혼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한테 인사 한 번은 제대로 안 시키고 그렇게 결혼 결정을 덥석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하는 놈인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아버지도 다른 것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 넘어가다가 딸 입에서 결혼 소리가 나오니까 옛날 버릇이 그만 톡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인사도 안 시키고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놈이 대체 어떤 놈인 줄 알고 함부로 결혼한다는 소리를 하냐.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한동안 제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네가 맞다, 네가 옳다 하면서 말을 더 얹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결혼 얘기에 노발대발 하시면서 선을 딱 긋고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저에게 그런 얘기는 오히려 더 반감을 살 뿐이었습니다. 누가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 꺼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면 뭐 어쩌게요. 검사식이나 하고 있으면 아빠처럼 마누라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꼼짝도 안 해도 되는 거고 학원 강사하고 있으면 마누라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녀야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사돈댁이 뭘 하든 아빠가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누구 취조해요? 내가 이래서 싫은 거예요. 그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희 남편 결혼 전에 집으로 인사 한 번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 결혼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결국 딸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드신 아버지께서 상견례 자리라도 나가야 하지 않겠냐. 네가 부모 없는 자식도 아니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셔서 상견례만 간단하게 진행하고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도 남편과 결혼식 때 동시 입장을 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저도 참 어찌나 정내미가 없이 굴었던지 결혼식장에 앉아 씁쓸한 얼굴로 신부 입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죄송스러운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선 참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아버지와 다르게 참 다정하고 살가운 사람이었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저도 남편을 통해 조금씩 치유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죠. 다정하고 살가운 남편, 처음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격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은 같은 학원 강사여도 고등부 입시 강사라서 저와 일을 하는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았죠. 전 보통 늦어도 밤 9시면 학원 수업이 전부 마무리가 되는데 남편은 12시 반 보강에 있는 날은 새벽 1시에 일과가 다 끝나다 보니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애들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학원에선 저희가 부부인 걸 티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얘기했고 그래서 학원에선 직장 동료 대하듯 선을 딱 그어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종종 생기곤 했어요. 영은쌤, 저 고민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학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친한 쌤이 영은쌤밖에 없잖아요.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네?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여선생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고민이 있으니까 밥을 사겠다는 둥 하면서 아는 척을 해오더라고요. 그땐 그 선생님한테 별로 나쁜 감정도 없었고 여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시작하다 보니 힘든 일이 많았겠지 싶어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만났는데 그 선생님의 고민이 웃기더라고요. 제가 학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절대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학원에 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영은쌤은 학원 안에서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애들 눈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좋아도 만나는 건 영 별로겠죠? 아니 왜 학원 안에서 선 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애들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비밀 연애하면 될 일 아니야? 청춘은 청춘이다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인데? 민재쌤? 창식쌤? 나랑은 친하니까 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말 좀 해줘봐. 젊은 여선생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할 수 없다며 끝끝내 말을 아꼈어요.
저도 학원에서 그렇게 비밀 연애로 남편과 결혼까지 성공한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엔 그 고민 상담이 너무나 귀엽게 들리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괜히 응원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도 용기 한번 내보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젊은 여선생이 학원 안에서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남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상대가 내 남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요. 여보 어디야? 오늘 보강 없는 날 아니야? 끝날 시간 됐는데 연락이 없길래. 아 미안. 오늘 고등부 선생님들이랑 같이 회식한다고 말하는 걸 내가 깜빡했네.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들어갈게. 당신 내일 아침에도 수업 있지? 미안해. 먼저 자. 아, 누구랑 통화하시는데요? 사모님이에요? 저도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그날도 제가 먼저 퇴근을 하고 자고 있는데 자다 깨보니까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걸로 집착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갑자기 고등부 선생님들과 회식이 잡혔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막 끊으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그 젊은 여선생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물론 같은 고등부였고 당연히 고등부 선생님들끼리 회식이니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애교 섞인 목소리하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자들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마 그 남자가 내 남편?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 것 같습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늦은 새벽 제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침대 끄트머리에 누운 남편한테선 생전 처음 맡아보는 비누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고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까 피가 차갑게 식는 것처럼 사람이 엄청나게 차분해지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아침 학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민재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어제 한 잔 안 했나 봐? 아유, 한 잔은요. 저 술 끊은 지 꽤 됐어요. 한 일주일? 아, 왜요, 쌤? 한 잔 사주시려고요? 쌤이 사주신다고 하면 제가 또 금주를 풀어볼 생각이 있기는 한데. 출근하자마자 남편의 동료인 고등부 선생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술을 마셨나 넌지시 떠봤죠. 제발 같이 마셨다고 해라. 그냥 단순한 회식이고 내가 괜히 의부증 환자처럼 의심을 한 거여도 좋으니까 제발 그렇다고 해라. 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결국 어제 그 회식은 남편과 상간녀 둘이서 즐겼던 오붓한 미래 현장이었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상간이와 찰싹부터 저와 전화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인간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아서 더욱 열이 뻗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뻔뻔한 상간녀가 출근을 했습니다. 커피를 한잔하자면서 제가 먼저 학원 밖으로 불러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소리를 하면서 절 따라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커피를 주고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뺨을 짝소리나게 올려붙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언젠가 걸릴 줄 알았다는 듯이 제가 사준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자기 뺨을 붙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웃어? 넌 이게 웃기니?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결혼해서 멀쩡하게 가정 꾸리고 있는 남녀의 남자를 건드릴 생각을 해?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도 말짱할 줄 알았어? 언니,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난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오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 대학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친정엄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정아빠도 변변찮은 직장도 없다면서요. 딱 보니까 고등학교 때 유학 갔다가 집안 쫄딱 망해서 다시 한국으로 기어들어온 케이스 같은데 내가 대치동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런 애들 한두 명 본 줄 알아요? 잘 나가는 학원 강사 남편 잡아서 어떻게 팔자 좀 펴보고 사모님 소리 좀 들어볼까 생각했었나 본데 어떡해요? 오빠도 성공하고 싶다는데 우리 친정은 돈도 많고 딸을 너무너무 예뻐해서 딸이 데려온 남잔 마누라가 있든 한 번 결혼을 갔다 온 사람이든 신경도 안 쓰시거든요. 오늘 내가 언니한테 한 대 맞아준 거 그거 불쌍해서 맞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놔주세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시고요. 겨우 한 대 가지고 되겠니?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한 대 맞으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꺼져주세요. 소리가 쉽게도 나온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네 눈에 피눈물 나는 꼴도 봐야지 않겠어?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딴 짓하고 돌아다니는 딸 감싸주는 식구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내가 니네 집 식구들 아주 절단을 내줄 테니까. 그 뻔뻔스러움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임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서 정말 죄송하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풀릴 마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사람이라면 할 줄 알았어요. 얼굴에 철판이 여간 두꺼워야 불륜짓도 할 수 있나 봅니다. 뺨 한 대 맞고는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 남편이랑 이혼해줘라. 자기가 만나서 성공하게 해줄 거다.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저 여자를 여기서 흠씬 두들겨 패줄까도 생각했어요. 학원에서 망신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한 달 안으로 너네 둘 다 정리하고 관둬. 학부모들한테 선생들끼리 붙어먹는 쓰레기다 소문이라도 나고 싶은 거 아니면 알겠어? 아까부터 계속 협박질인데 누가 먼저 관두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요. 어제 오빠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아줌마, 이제 완전 끝난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어보고 싶었던 남편은 기어이 어제 상간녀에게 이혼을 약속하고 왔나 봅니다. 분함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 여자의 앞에서 무너지는 꼴을 보이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눈물 참고 학원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놈이 집으로 돌아왔고 전 그런 남편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기가 막혀요. 무릎을 꿇고 저와 이혼을 해달랍니다. 아휴, 이것들 진짜 지독한 사랑을 하는구나 했죠. 너 그 여자한테 학원 관두라고 했다면서? 너야말로 제발 이쯤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관둬. 그 여자 아버지가 대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 4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어차피 이혼 절차 마무리되면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으니까. 영훈아,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줄 때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미안하다. 미안한데 좀 더 좋은 조건 있으면 이적하는 거 그거 우리 쪽에서는 흔한 일이잖아. 너도 그런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야, 넌 결혼이 장난이야? 네가 이혼 서류 100장 아니 1000장을 들이민다고 해도 나 절대로 그 서류에 도장 못 찍어. 알겠어? 이적? 네가 축구 선수냐? 지랄을 하고 있네. 난 분명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학원 관두고 그 여자랑 정리해. 마지막이야. 이미 거기까지 갔으면 남편과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깨진 그릇을 붙이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을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제가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구석에 마음이 뜬 남자가 제 말을 귓등으로나 듣겠어요. 한때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은 절 질려버린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안방에서 자기 짐을 챙겨 나와 매몰차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겨우 남자 때문에요. 남편과 상간녀와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었던 공황장애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 당분간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보충 수업 공지를 띄워달라 전화를 먼저 한 건 저였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부모는 정말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것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몇 번 울리다 말길래 안 받았더니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와서 손을 더듬거려 휴대폰을 찾았죠. 아버지였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애비 말 들려? 너 설마 또 그러는 거야? 숨 쉴 수 있겠어? 대답하기 힘들면 핸드폰만 두들겨 봐. 구급차 불러야 되겠어? 안 불러도 되겠어? 아빠가 지금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 이 사람 바람 피운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아빠. 나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뭐 바람? 이 미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절대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너 이전에 절대 끊지 마라.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하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아버지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아버진 혹시라도 제가 그 짧은 사이에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 싶어 전화를 끊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시곤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묻고 정말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원래는 차를 타고 한 40분은 걸리는 거리인데 20분도 안 돼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오셨다니까요. 아이고 영훈아 괜찮아? 아빠 왔다. 다 괜찮아.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아빠 나 어떡해 어쩜 좋아.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본 게요. 귀에 아버지가 이를 부득부득 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겨우 진정이 된 제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고 아버진 지금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들부터 알아봐야겠다면서 전화를 하고 오겠다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조금 있다 도어락을 여는 소리가 들리길래 당연히 아버지겠거니 하고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 도착했던 건 남편과 상간녀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아직도 더 뒤집을 속이 남았니? 그래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어차피 이제 더 붙잡아봤자 소용도 없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혼 서류에 제대로 도장 찍고 갈라서 달라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저희 집에 쳐들어온 이후요. 이혼 서류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도장 찍어 달라면서요. 남편은 제가 공황장애로 예전에 힘들어했었고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든 또 다시 병이 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정신이 힘든 틈을 타서 협의 이혼으로 무마시켜 보려고 상간녀와 술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뻔뻔한 짓을 자행할 수 있는지 죽어도 못한다. 내 손을 잘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난 도장 못 찍는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이래봤자 쓸데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 짜증나게 뒤질래? 빨리 도장 안 찍어?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남편은 제 손목을 억지로 붙잡고 잡아 끌기 시작했고 제가 억지로 버티자 제 뺨까지 올려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하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소란에 문이 열리는 줄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대문을 부술 것처럼 열고는 남편의 멱살을 들어올려 그대로 바닥에 내리 꽂았습니다. 남편도 갑자기 등장한 저희 아버지의 모습에 꽤나 당황했더라고요. 장인어른 빠지세요. 부부 사이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랑 저 이혼할 거예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가 이제 와서 무슨 딸 편을 든답시고. 너 같은 놈들은 내가 어디 한두 번 본 줄 알아? 얼마나 무식한 놈이면 이혼하잔 소리를 마누라 뺨 올려 붙이면서 할 수 있어. 오냐, 무식한 놈한텐 무식하게 상대해주는 게 맞겠지. 지금부터 네 놈 얻어맞는 건 정당방위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진 자빠져 있는 남편 놈의 뺨을 그대로 한 대 올려 붙였고 상간년 그런 저희 아버지를 뜯어 말리면서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네 다 깜빵에 쳐넣을 거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대치동에서 학원 나부랭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돈 좀 버니까 대기업 딸내미라도 되는 것 같든 네 놈들이야말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나 알고 백날 첫날을 말해도 모를 눈치니까 직접 보여주지. 아버지께선 벙쪄 있는 두 사람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 한 통을 거셨어요. 상대방은 신호음이 두 번도 채 가기 전에 검사님 소리를 하면서 얼른 전화를 받더군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예전에 몸담았던 조직에 함께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검사님 소리에 남편과 상간녀도 뜨악한 거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검사라니요. 그래 날쌔 하나밖에 없는 딸 키운다고 검사 때려치고 일선에서 내려가고 나니까 명함이 다시 필요한 날이 오기도 하는구만. 내가 이번에 아주 끝장을 봐야 할 인간들이 둘이 있는데 말이야. 우선 자네 선에서 대치동 학원 하나 털어줄 수 있겠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들 없잖아.
탈세든 뭐든 다 좋으니까 있는 대로 혐의 만들어가지고 엮어서 가지고 오게. 아이고, 검사님 맡겨만 주세요.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안 그래도 지검장님께서 검사님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하시던지 제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네. 전화를 끊자마자 두 사람은 덜덜 떨면서 아버지를 바라봤죠. 왜, 그 힘없는 노인네가 잘 나갔던 검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올려다볼 마음이 생기나 보지? 부탁을 할 땐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제서야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박쥐처럼 저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멍청한 사위놈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위? 누구 맘대로 자네가 내 사위인가? 바람이 났으면 새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야지. 망해가는 자네 새 시대 끝까지 책임지고 견뎌보게. 검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네. 아버지는 경찰을 불러 두 사람을 집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한숨 돌리고 아버지에게 이런 꼴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죠. 눈물을 흘리는 절 아버진 따뜻한 손길로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아버지 미워했던 묵은 감정들이 전부 날아갈 것만 같은 손길들이었죠. 두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완전히 쪽박 찼죠 뭐. 대치동 학원은 탈세 혐의가 줄줄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남편이랑 상간년 가벼운 학부모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이 바닥에선 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아버지 덕에 했던 복수지만 이걸 기회 삼아서 저도 이제 당당한 제 인생 살아보려고요. 저희 아버지의 복수 정말 통쾌하고 속 시원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김예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전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결혼식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진 않네요. 여러분께서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고 뒤에 나올 제 고민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써봤습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볼게요. 1994년 10월 2일 오전 11시에 전 태어났습니다. 그날 우리 아빠는 너무 기뻐서 또 너무 슬퍼서 많이 우셨다고 고모가 말했어요. 아빠는 이쁜 딸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또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내를 잃은 슬픔에 너무 슬프셨대요. 맞아요. 제가 건강하게 태어난 날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전 엄마의 얼굴도 사진으로만 본 어리고 예쁜 모습 말곤 몰라요. 엄마 없이 아빠와 고모가 절 키워주셨어요. 엄마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우울하고 음침한 아이로 자라진 않았답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와 아빠 목 모두 다 해주셨고 절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모는 예전에 결혼했다가 1년도 채 못 살고 남편의 폭력을 못 견디고 이혼했고요. 그 말종 같은 인간 술만 마셨다 하면 그렇게 날 때리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여자가 이혼하면 무슨 큰일 날 것 같이 보겠지만 난 맞아 죽는 것보단 낫잖아. 고모는 이혼하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았었대요.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애긴 아빠도 해주셨지만 우리 고모가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랑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로 자랐고 고모랑도 같이 놀아주는 좋은 언니였대요. 하얀 얼굴에 눈썹이 반달 모양을 한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동네 남자애들이 첫사랑으로 꼽을 만큼 인기가 많았대요. 니도 얼굴이 하얗고 팔다리 가느다란 것이 니 엄마 꼭 빼닮은 거라고 고모 말했죠. 외모는 코스모스 마냥 가녀리고 천상 여자였지만 하고 다니는 짓은 남자애에 다를 바 없었다며 고모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남자애들하고 어울려서 비석치기도 하고 말뚝박기도 하는 장난꾸러기 같은 여자였는데 그래서 아빠랑 친구처럼 오랫동안 지냈다고요.
그런데 니네 아빠가 언제부터 엄마를 여자로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 고백하더니 둘이 사귀더라며 고모가 놀려대면 아빤 고만 치아라마 하고 하면서 그 일이 아직도 부끄럽고 설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 오래 친하고 정을 나눠서 그런가 니네 엄마 너무도 빨리 갔다 이렇게 고문 한탄을 하시고는 했어요. 아빠는 카센터를 하시면서 절 키워주셨고 엄청스리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평소엔 일찍 일을 나가고 밤늦게 집에 오셨어요. 늘 집에 오자마자 우리 퇴끼 어딨나 하고 저를 꼭 안고 볼에 뽀뽀를 해줬죠. 저도 아빠 왔나 하면서 아빠 볼에 뽀뽀를 해줬고요. 아빤 절 무릎에 앉히시고 오늘 있었던 얘기도 들려주시고 제 얘기도 들으시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애정이 결핍되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무조건 우리 부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야구장을 향했습니다. 롯데가 지는 날이 많았지만 지면 지는 대로 욕하고 이기면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야구를 즐기는 광팬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경기를 못 본 날은 제가 경기 내용을 해설자처럼 읊어가면서 아빠한테 설명해 줬고요. 학창시절 제일 괴로웠던 날은 학년이 바뀌면 담임 선생님이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이래가면서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 날 정도일까요? 그럴 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결핍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최고의 아빠 그리고 우리 고모 덕분에 기죽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팬티에서 피를 본 날 고모에게 보여주니까 미리 준비하신 생리대를 주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셨죠. 저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그런 거 다 배우고 이미 생리를 시작한 친구들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당하니 당황하고 무서웠는데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날 저녁 아빠는 쑥스러워하면서 장미꽃 한 다발을 저에게 내미셨어요. 네 고모가 그러더라. 딸내미 첫 생리는 숙녀가 돼가는 축하할 일이라고. 그렇게 전 엄마가 없다고 해서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잘 컸습니다. 공부에 큰 뜻이 없었고 우리 아빠랑 고모도 사람이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만이라며 공부를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전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졸업하게 됐죠. 두 분이 대학까지 절 키워주셨는데 서둘러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대학 친구가 자기가 여성옷 쇼핑몰을 인터넷으로 창업할 생각인데 같이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패션과 옷을 좋아했고 그때 지원하는 일반 회사는 자꾸 떨어지니까 친구의 제안을 승낙했죠. 다만 그 친구가 대구 출신인데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좋지만 대학생 시절부터 전 자취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겨우겨우 딸바 보인 아빠와 고모의 승낙을 얻어내고선 대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친구 아빠가 빌려주신 상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몇 대와 책상 등 사무용품을 들여놓고 사진 촬영 기구와 마네킹 등 온라인 쇼핑몰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 혼자 살 때는 안전이 최고라면서 몇 군데 봐두신 오피스텔을 보여주러 대구에 올라오셨죠. 그중 사무실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시내와도 멀지 않은 넓고 환한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저희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고모는 제가 타지에서 일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서운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철없는 전 혼자 사는 게 너무 재밌었었고 쇼핑몰 일을 배워가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새벽에 옷을 도매가로 띄어와서 분류하고 제가 모델로 그 옷 입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정 작업한 뒤에 우리 쇼핑몰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죠. 우린 돈이 없는 청년 사업가니까 어디에 맡기면 죄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친구와 같이 배워가며 하나하나 직접 했어요. 그리고 전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나는 축복받은 몸매라서 우리 사이트의 전속 모델로 일했고요. 쇼핑몰을 창업하고 처음엔 방문자 수가 하루에 10명 좀 넘더니 입소문이 나고 SNS 홍보도 열심히 했더니 금세 온라인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석 달 만에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한 친구와 전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어요. 그날 퇴근하고 야식을 먹기 위해 사무실 근처에 있는 단골 우동집에 들렀습니다.
사장, 우리 이번 달 쇼핑몰 대박 찍었어. 여기서 제일로 좋은 술이랑 우동 스페셜하게 말아줘. 친구는 기분 좋은지 이술 저술 다 시키고 우동에 교자만두에 그냥 먹고 싶은 건 다 시켰어요. 우리는 내일 또 새벽 5시에 옷을 도매로 띄워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오늘은 그저 마냥 기뻐하고만 싶었습니다. 창업 준비부터 오늘까지 5달 동안 우리 정말 고생했으니까요. 이 우동집은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심으로 시켜 먹기도 하고 퇴근하고 와서 우동에 소주 반주하면서 들르는 단골집이었거든요. 우동집 사장은 키가 185cm는 되어 보이는 체격에 야구선수 이대호를 닮은 푸근하고 귀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랑 동갑인 94년생이라고 해서 완전 더 친해져서 반말하는 친구가 됐죠. 진짜로? 와, 이제 친구들 부자 다 됐네. 기분이다. 오늘 음식은 내가 다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우리는 우동가게 치즈 계란말이에 배달로 시킨 모듬회 등등 많은 음식과 소주, 막걸리 등 섞어가며 먹고 마셨어요. 한참을 재밌게 먹고 떠들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회사원 같은 아저씨 둘이 우리에게 오더니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군 미인의 도시란 말이다 이거야. 아가씨들 어째 이리 이쁘고 몸매도 좋아? 신나 보이는데 우리 같이 놀자. 그러니까 머리수도 딱 2대2. 오늘 찐하게 놀면 되겠네. 아저씨들 분위기 잡치지 말고 가요. 같이 안 놀아요. 뭐라고? 꼭 못생긴 것들이 더 난리야. 난 너 말고 옆에 있는 아가씨가 이쁜데. 아가씨, 우리 같이 나가서 한잔할까? 아, 싫어요. 저리 가. 하지만 두 남잔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에게 치근대는 거예요. 그때 우동집 사장이 바에서 나와 그 남자 둘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가씨들이 싫다잖아. 당장 가게에서 나가요. 뭐? 이 새끼 손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한번 붙어? 붙어. 난 너 같은 것들 손님으로 안 받아. 앞으로 내 가게 얼씬도 하지 마라. 우동집 사장은 체격도 크고 근육도 많고 힘이 세 보이는 외모라 그런지 그 두 놈은 겁을 먹고 그냥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남자답고 멋진 우동집 사장의 이름은 박성수. 성수 씨는 이날 절 집까지 바르다 줬고 제가 마음에 드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전 성수 씨를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죠. 다음 날부터 성수 씨네 우동집에 가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혼자 먹고 오라고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혼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 씨였어요. 우동이랑 주먹밥, 음료수까지 챙겨서 도시락을 저에게 내밀었죠. 예솔 씨, 내가 고백했다고 밥 먹으러도 안 오면 어떡해. 나 그냥 원래처럼 단골 가게 사장님 할 거니까 우리 편하게 지내요. 알겠지? 이거 먹고 일해요.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살 빠지겠다. 성수 씨가 배려해준 덕분에 전 편하게 계속 우동집에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친구와 셋이서 친구처럼 아지트에 모여 수다 떠는 날이 오래됐죠. 가끔 지난번처럼 남자들이 명함을 주거나 핸드폰 번호를 따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수 씨가 절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사귀자며 부담을 주거나 어떤 질척이는 행동 없이 지켜주는 마음에 점점 호감이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친구와 전 쇼핑몰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에서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번 다투고 감정이 상한 끝에 친구는 쇼핑몰을 정리하든지 저 혼자 맡아서 하든지 하라면서 자신은 다른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전 어렵게 키운 쇼핑몰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이후부턴 혼자서 운영하고 수익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모은 돈을 친구에게 줬고 이제 혼자 운영할 생각을 하니 한동안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수 씨는 절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이 도와줬죠. 원래 예솔 씨는 당차서 혼자 운영하는 모습이 더 어울려. 오히려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힘든 일은 다 나한테 맡겨. 성수 씨는 지금 우동집을 하고 있지만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전공했다면서 쇼핑몰 운영하면서 세금이나 관리 부분 등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어요.
그 덕분에 쇼핑몰은 친구가 나간 후 잠시 매출이 떨어졌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원래의 매출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매출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퇴근하고 우동집에 달려가서 성수 씨의 목을 껴안으면서 다 성수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성수 씨는 저에게 정말 잘했다며 축하하고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친구가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퇴근한 절 집에 바래다주고 아픈 날엔 죽을 싸서 집에 갖다주고 갔어요. 성수 씨가 제게 해주는 사랑은 우리 아빠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전 이제 성수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성수 씨에게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성수 씨, 나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아. 나 평생 자기 짝꿍하면 안 되나? 성수 씨는 예상치 못한 제 고백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고맙다면서 그 큰 남자가 눈물까지 보였어요. 귀여운 내 남친, 그날부터 우린 누구도 부럽지 않은 알콩달콩한 커플이 됐죠. 그런데 너무 알콩달콩했나 봐요. 그만 사골치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술이 많이 취해서 우동집 뒤편 성수 씨 자취방에서 그만 같이 밤을 보내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날 처음 같이 밤을 보냈을 뿐인데 글쎄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확인하고 전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하지만 성수 씨는 반대로 너무 좋아했어요. 많이 놀랬지? 근데 난 너무 기쁜데? 너 처음 본 순간부터 너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당연히 우리 애기도 갖고 말이야.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돼서 놀랐겠지만 이것도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 우리 얼른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잘 기르자. 응? 성수 씨는 절 달래주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대요. 저도 성수 씨도 외동이라서 외롭다고 결혼하면 아이를 적어도 둘은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처음에 전 너무 두렵고 걱정됐지만 성수 씨 말도 그렇고 가만 생각해보니 오히려 축복받을 일이라는 생각에 점차 임신한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타지에 가서 갑자기 임신까지 한 사실을 우리 아빠랑 고모가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성수 씨는 얼른 부산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바로 부산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딸내미가 갑자기 웬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 아빠랑 고모는 정말 놀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성수 씨를 크게 반겨줬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셨어요. 부산에 오랜만에 와서 아빠랑 고모를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임신해서 그런가 입맛이 엄청 도는 거예요. 식당에 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와구와구 먹어댔습니다. 아이고, 요 토깽이가 맨날 잘 안 먹더니만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 보기는 좋다. 많이 먹어. 고모는 제 앞으로 음식을 이것저것 갖다 주시고 생선 가시를 발라줬죠. 아빠는 성수 씨에게 소주 한 잔을 따르시고 성수 씨도 아빠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예솔이가 남자친구 인사시키러 온 건 처음이라 나도 좀 긴장되는데 한잔하지. 두 남자는 소주를 마시고 또 한 잔씩 따르고 그렇게 소주 한 병을 금방 비웠습니다. 아버님, 고모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전 박성수라고 하고 우동집 하는 청년이에요. 제가 2년 동안 따라다녀서 우리 예솔 씨랑 겨우 사귀게 됐습니다. 아빠와 성수 씨는 대화를 얼마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키도 크고 인상도 좋은 것이 그 야구선수 이대호 닮았네. 안 그래? 고모 눈에도 그래요? 이대호 닮아서 더 친근해가지고 우리 바로 친구 먹었잖아. 그런데 아버님, 고모님, 제가 오늘 폭탄 선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예솔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에 아빠랑 고모는 좀 놀라셨어요. 언젠간 결혼시킬 딸이었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 놀라시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아빠와 고모는 절 믿고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솔이가 지 엄마 없이도 얼마나 이쁘고 착하게 컸는지 난 늘 예솔이가 하는 거라면 믿고 응원해 왔으니까 결혼할 남자도 내 믿는다. 근데 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죽는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러면 저 죽여주십시오, 장인어른. 성수 씨는 대답에 웃겨 죽겠다는 듯 고모는 자지러지고 아빤 뭐 이런 웃긴 놈이 있냐면서 좋아하셨어요. 근데요, 아빠랑 고모 나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대요. 임신 2개월. 속으론 부끄러웠지만 이 엄청난 소식을 그저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랑 고모는 잠시 할 말을 못하셨지만 금방 웃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니 저출산 시대에 이런 애국자 녀석들을 봤나? 잘했다. 어차피 결혼도 할 건데. 애기가 일찍 생기면 요즘엔 최고의 혼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오라버니, 아이고 나 벌써 할머니 되는 거야? 고모 할머니? 고모는 당장 베넷저고리랑 아기 이불이며 집에 드릴 게 한가득이라며 아기를 기다리는 눈치셨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우리 가족은 모두 성수 씨를 반겨주고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아기까지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수 씨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 설명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제가 어떤 분이신지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봐도 그냥 보통 분들이지 뭐라며 자세한 얘기를 피했습니다. 전 우리 집에 결혼 승낙을 얻었으니 성수 씨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수 씨는 당연히 승낙하실 거니까 걱정 말고 바로 상견례를 드리자고 했어요. 성수 씨의 말을 믿고 아빠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목해야 할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상견례는 일하시는 아빠를 배려해서 부산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이뤄졌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중후한 인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표정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제가 일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부산까지 오시게 해서 불편하셨죠? 예의 있는 집안 같으면 어디 시부모를 자기네 부산에서 보자고 하나.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시간 많으시잖아요. 장인어른은 사업으로 바쁘시니까 부산에서 뵙자고 제가 우긴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니들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가 생겨서 망측하기도 하지. 예전 같으면 어디 낯짝 팔려서 이런 얘기를 하겠냐만. 요즘은 속도 위반. 아유, 그런 게 흠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그건 다 요새 애들 하는 얘기고 난 좀 걱정이 되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 말고도 남자 만나고 춤추고 나이트 다니고 그렇게 놀러 다니는 가시나는 아니었죠. 우리 아들 말고도 남자 만나고 춤추는 나이트 다니고 그렇게 놀고 다니는 여자는 아니었지, 우리 며느리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지만 할 말이 따로 있지. 상견례 자리에서 물으실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비 시모의 말에 아버진 전보다 더 얼굴색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연하죠. 내 딸 보고 몸 함부로 굴린 여자 취급인데 어느 아버지가 그 말에 충격을 안 먹겠어요. 아니, 우리 엄마 치매 왔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솔이 제가 2년 동안 친구로 지내며 너무 참하고 괜찮아서 제가 계속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사귀는 것도 내가 조르고 아이 생겨도 제가 낳아서 잘 기르자고 설득해서 겨우 결혼 승낙 따는 건데 모르는 말씀 마세요. 네, 성수 씨가 아기 낳아서 키우자고 절 설득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런 일 처음이고 지금까지 절 제 일로 알고 키워주신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네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그런 되바라진 여자 아니에요, 저. 정말이지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아유, 내가 실수를 했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니 하고 이해해요. 그보다 원래 무슨 옷 장사를 했다는데 이제 임신했고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아니 그냥 백수로 있는 이보다 아들이 하는 우동가게 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예비심은 제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옷가게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까부터 저와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슬슬 감정이 올라왔죠. 그냥 옷장사가 아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옷이나 가방 등 꽤 크게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어머님. 제 쇼핑몰 매출이 꽤 큰데 그거 아시고 접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되는 달엔 고정 비용 빼고 순수익으로만 월 2천 넘는답니다. 우동집은 어때요, 성수 씨? 아유, 엄마 그거 온 거 갖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 아버님 죄송스럽지만 저희 가게는 순수입이 월 400 될까 말까 해요.
우리 예슬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하죠. 남친은 우리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부족한 수입에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난 그런 걸로 사람 평가 안 한다 했다. 자네가 돈 많은 집에 잘 버는 사위라서 내가 허락했겠나. 그저 인성 바르고 착실한 모습을 봤으니 그런 게지. 나도 자영업자일세. 우리 예솔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성실 정직으로 사업 일군 사람이야. 젊은 사장 시절 땐 이런저런 고생도 해보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큰 사업도 잘하게 된다고. 마음이 넓은 우리 아버진 이렇게 오히려 남자친구가 주눅이 들까봐 생각해 주셨죠. 이쯤 되면 사람이 이제 자기 고집 꺾고 분위기 맞춰서 잘 얘기 마무리하면 좀 좋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시부의 얘기에 저와 아버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사돈 어른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 예, 부산 영도에서 카센터 하고 있죠. 뭐요? 카센터? 아유, 참. 아까 큰 사업 어쩌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뭐 대단한 사업 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카센터를 한다고요? 우리는 대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어요. 4급까지 갔다가 정년 앞두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일찍 퇴직하긴 했는데 어쨌든 옛날로 치면 관직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하고 사돈댁하고 격이 좀 안 맞는다 싶네요. 예비 시분 아버지가 카센터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비웃고 거들먹거리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착한 남자친구가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종업원이 와서 후식 메뉴를 물어봤어요. 시모는 그 종업원을 보고 째려보며 소리를 빽 내지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눈치도 없이 어르신 얘기하시는데 말을 끊어? 그런 시모를 보고 저는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저 종업원의 모습이 시댁에 있는 제 미래 모습과 겹쳐 보인 건 괜한 걱정일까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환경미화원이나 식당 종업원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대하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낮은 처지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 모습이라고요. 점점 예비 시부모님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시부는 자기가 공직 생활을 해서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대구에 자가인 아파트도 있다.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요즘 시대에 이 정도로 노후 준비 갖춘 시부모는 별로 없으니 당신 딸내미는 참 시집 잘 온 거라고. 그런 자랑질로 한참을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아버진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예비 시부의 거만한 자랑질과 모욕을 겨우겨우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기분이 걱정돼서 전 계속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딸 자식까진 입장에선 안심이 되네요. 그래, 애들 신혼집은 어떤 데를 생각하십니까? 거야 당연히 대구에 와야죠. 대구에 한 10년쯤 된 아파트 전세가 2억 좀 넘는데 거기에 얻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산 많다고 자랑하시니까 저는 한 10억쯤 하는 신축 아파트 사주시는 줄 알았죠. 부산 해운대 앞에 고층 아파트들은 30평대가 한 10억쯤 넘어가거든요. 그런 데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10억? 10억이 누구 아들 이름인가요? 무슨 아들 신혼집을 그리 비싼 데로 먹고 죽을래도 그런 돈 없지. 아니, 사돈 어른은 돈이 그렇게 우습디까? 고작 카센터 하면서 무슨 돈 얘기를. 이래서 기름때 묻은 지방관 상종 안 하는 법인데 아들 자식 때문에 얽혀갖고 참. 우리같이 명망 있는 집안 만난 건 운 좋은 줄 알아야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심하시네요. 지금까지 좋은 날 망치기 싫어서 참았는데 나 이런 집안과 결혼 못해요. 성수 씨 미안해요. 부모님들이 상식 이하네요. 아빠 가요. 아빤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을 웃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웃음에 거만하던 시부, 쪽 찢어진 눈으로 의심하던 시모도 성수 씨까지 어안이 벙벙하게 있었습니다. 아유, 이 양반 아주 웃긴 양반이구만. 아니, 고작 재산 10억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거들먹거린 거라고?
이보세요. 내가 운영하는 카센터가 부산에만 7개요. 그중 2개는 내 건물에 있는 카센터고. 아까 말한 해운대 고층 아파트는 우리가 50평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 딸 신혼집으로 30평대면 되지 않나 싶었던 거라고요. 근데 고작 2억대 전셋집 마련해주고 보아하니 내 귀한 딸내미 엄청 부려먹고 구박할 것 같은 양반들이네.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 당신들 안 봅니다. 박서방, 미안한데 우리 딸 그 집에 못 주겠네. 그만 보세.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빠는 나가셨어요. 네, 아빠의 말씀 모두 사실입니다. 아빠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카센터에서 밤 늦도록 일하시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신 결과 지금 7개의 카센터 사장님이세요. 다 합치면 연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카센터의 개수만 늘리신 게 아니에요. 카센터 끼고 5층짜리, 4층짜리 상가 건물도 갖고 계신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고 아파트가 해운대에 분양할 때 그 브랜드 아파트 말이에요. 그때 현금 전액 주고 50평대 펜트하우스급 집에서 아빠랑 저 그리고 고모까지 셋이서 살기 시작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살 정도였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가란 얘기를 듣고 성수 씨와 그 부모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네 아버지가 헛소리 하시는 게지? 맞지? 난 대구에 뭐 오피스텔에서 지낸다 해서 무슨 해운대 아파트고 카센터가 뭐 7개? 당연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성수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괜히 우리 아빠 재산 얘기 듣고 돈 노리는 놈들 꼬일까 싶어서 저 어디에 대고 우리 아빠 부자인 거 비밀로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도움 없어도 저 잘 벌고 살고요. 아까 성수 씨 아버님이 재산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웃음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어쩌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수 씨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저도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나와서 그 뒤로 성수 씨의 연락, 그의 부모님 연락 모두 씹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보니 아빠는 집에서 양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미안해요, 아빠. 고작 그런 집안과 결혼하려고 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듣지 않아도 될 얘기 듣고 수모까지 당한 거 정말 미안해요. 전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를 굽고 김치랑 해가지고 안주를 갖고 아빠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랑 같이 드세요. 그리고 웬 양주예요? 평소엔 소주만 드시면서. 내가 진짜 좋은 날이다, 기분 더러운 날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이 양주를 꺼내들지 않겠니? 예솔이 너 그 결혼 어쩌려고? 네, 그 집에 시집 못 가요. 아기는 좀 더 생각해보고 정할게요. 우리 딸은 늘 현명하고 똑똑했지. 네 엄마 닮아서. 네가 아들 낳아서 키운다고 해도 지운다고 해도 난다. 우리 예솔이 뜻이랑 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도 말고 너무 속상해도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 전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성수 씨는 매일 저에게 10통도 넘는 전화에 문자에 톡을 보내서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도 성수 씨와 인연 끊을 일이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성수 씨 얼굴을 본다면 제 결심도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웃긴 건요, 성수 씨의 어머님도 저에게 가끔씩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만드셨을 땐 이 결혼 반대하시는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연락을 하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 재산, 그것 때문인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치가 떨리는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파트 앞에 성수 씨가 서 있었어요. 아니, 성수 씨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내가 아버님께도 사정사정했어. 2주 동안 매일 부탁을 드리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면서 집을 가르쳐 주셨어. 예솔아, 잘 지냈니?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지? 우리 애기도 별일 없고. 나 그동안 잘 지내지 못했어. 지옥에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정말 딱 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너무 싫어졌겠지.
그런데 오늘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내 얘기 듣고 한 번만 더 생각해주라, 응? 그리고 근처 카페에 가서 정수 씨의 긴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성수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거뭇하게 수염이 나 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붓고 충혈이 돼 있었어요. 며칠 사이 몰라보게 얼굴살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성수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성수 씨 아버지는 경북대학교를 나와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 몇 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고 해요. 성수 씨 친가댁 의사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소위 명망 있는 집안인 모양이었던 탓에 성수 씨 아버지에게 집안에서 거는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나이 30이 넘어서도 합격할 가망이 없어 보이자 공무원으로 취직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내 공무원 생활에 만족을 못하신 거죠. 집안에선 덜 떨어진 아들 취급하시고 본인도 박봉에 어디 가서 내세울 것 없는 하급 공무원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는 가슴에 그런 콤플렉스가 컸을 거라고 성수 씨는 생각한대요.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콤플렉스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외동아들이니 어릴 때부터 성수 씨 부모님은 엄청난 공부를 성수 씨에게 강요했다고 해요. 대구 수성구에 이사가서 좋은 학군의 학교에 입학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님이 성수 씨 책상 옆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서 감시를 해왔다고 하네요. 학교에 다녀와서 가방만 바꿔서 학원 뺑뺑이를 돌고 밤늦게 집에 와선 그날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수 씨는 착한 사람이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랐었대요. 하지만 중학생이 돼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부모님 기대만큼 명문대의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고 느꼈답니다.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요리를 좋아해서 중학교 진학 상담을 다녀오신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봤다고 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 거시는 바 알고 열심히 공부해봤지만 전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죽어라 공부해도 반에서 10등 안에도 못 들겠는걸요.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전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수 씨의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며 쓸모없는 놈 취급을 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과외를 늘려서 정말 숨 쉴 틈 없이 공부를 시키셨대요. 결국 성수 씨가 원하던 스카이 대학교에 떨어지고 나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답니다. 빈집에서 화장실 샤워봉에 끈을 걸어서 목에 매봤다고 해요. 자신이 너무 쓸모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앞으로가 무섭고 막막한 기분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뻔했다네요. 하지만 자살 시도를 실패하고 집 밖에서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문득 포장마차에 갔답니다. 예솔아, 정말 인간은 우습다. 자살하려는 놈도 배는 꼬르륵 거리더라고. 그래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뭘 할지 몰라 가만 서 있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내가 안 돼 보이던지 우동 한 그릇을 말아서 내미시대. 나 그 우동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처음 다시 살아봐야겠다 생각했어. 나중에서야 난 우동집 사장이 됐잖아. 그게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야. 그 후로 성수 씨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 들어갔고 그냥 대학교에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부모님 눈치로 성적에 맞춰 간 대학교의 과였으니까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때 음식점 알바로 모은 돈을 가지고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신만의 우동 가게까지 열게 된 거죠. 성수 씨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성수 씨 너무 힘들었겠다. 부모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신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자기 아들이 우동집 사장이라는 얘기를 친척들이나 밖에다가 하지 않고 계신가 봐. 뭐 로스쿨 준비하고 있다고 둘러대는 것 같은데 난 상관없어. 내가 대학교 이후로 부모님이 날 실패자로 보는 시선에 이젠 아무렇지 않거든. 예솔아, 너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고?
난 성수 씨네와 가족이 될 자신이 없어. 나도 성수 씨가 싫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 불행한 어린 시절로 동정 사려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는 혈육이고 호적상의 부모일 뿐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가족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너와 우리 애기, 그리고 장인어른이죠. 난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과 헤어질 수 있어. 하지만 넌 안 돼, 예솔아. 너 없인 살 수 없어. 성수 씨는 저에게 말했듯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아빠에게 털어놨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으신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성수 씨를 껴안으며 말씀하셨죠. 난 앞으로 자네만 믿네. 그날 아빠는 집에서 그 양주를 꺼내어 우리와 함께 기쁨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마시는 술이었죠. 그렇게 우린 다음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제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아기 낳고 형편 보면서 차차 하기로 했고요. 제 임신한 배가 점점 커지면서 변비며 입덧이며 몸이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졌어요. 아버지와 남편의 설득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태교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하는 우동집의 건물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가뜩이나 매출이 많지 않았는데 월세까지 오르니 우리는 고민이 됐습니다. 친정 아빠에게 상의를 드리니까 아빠는 두 번 생각도 안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우리 영도에 있는 카센터 월 매출이 얼마일 것 같나? 3천만 원이야. 인건비나 이런저런 비용 빼고 내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1,000만 원은 넘지. 나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혼자서 7개를 하기엔 슬슬 무리가 오던 차에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내 밑에서 배워가면서 자네가 카센터 한 개를 맡아서 하는 게야. 그리고 지금 예솔이 오피스텔 그 작은 데서 둘이 나중에 애기 낳고 어찌 살겠나. 50평 넓은 아파트에서 나와 고모밖에 안 사는데 부산 아파트로 들어오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 아빠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여러모로 좋은 생각이라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처가에 살고 일도 배우는 게 괜찮을까 싶어 좋은 티를 막 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너무 잘 됐다며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아버님 밑에서 배우면서 카센터 운영도 할 수 있다니 전 정말 예솔이를 만나 행운인 남자예요. 그 좋은 해운대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겠다는 대구 아파트를 물리치고 우리 예솔이랑 애기 오피스텔에서 지낼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용돈 넉넉히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도움에 감사해 했어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홀로 사시면 얼마나 적적할까 하는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제가 사랑하는 남편, 아기까지 모두 한 집에 살 수 있다니 전 남편이자 옷발 얻은 것만 같았죠. 며칠 안 돼서 대구의 자취집과 남편의 우동가게를 정리하고 우리는 부산에 내려갔어요. 착실한 우리 남편은 카센터 일을 금방 배우고 또 재미있어 했습니다. 게다가 성격 좋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니 카센터는 입소문이 더 나고 매출이 늘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내니까 아버진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어요. 평생 일궈온 카센터를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이 늘 한이었는데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카센터 2개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이 버는 월 수입은 의사나 변호사 부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튼실한 남자아이를 순산했어요. 3.7kg의 우량아였지만 임신 기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아기를 낳고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말이에요. 친정 아빠와 고모는 손주를 보시고 정말 그렇게나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아기를 보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의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남편, 혹시 우리 아기 낳은 거 부모님이 아셔? 한번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시잖아. 가끔 연락은 하시는데 나 이제 그 집 아들 아니니까 우리 애기 꼭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전 마음이 불편해서 아기 사진 몇 장을 시모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뒤로 아기가 잘생겼다, 아들이라 그런지 성수를 많이 닮았다, 아기는 모유 수유를 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살갑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연락을 드렸죠. 사실 아들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손주도 못 보시니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싶었어요. 저와 아빠에게 한 못된 말들도 기억이 나지만 사람인지라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오랜만에 아빠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우리 집은 골수 롯데 팬인데 남편은 삼성 팬이라 따로 앉아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아닌데 나 이제 롯데 팬인데 내 유니폼도 샀지롱. 이렇게 롯데 유니폼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유니폼을 맞춰 입고 간만에 목이 터져라 응원하면서 야구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 간 이날 전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야구 경기 도중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글쎄 아빠가 플랜카드를 들고 계셨고 남편은 꽃 한 다발과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플랜카드엔 내 인생의 행운 예소라 나랑 결혼식하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었지만 면사포 한 번 쓰지 못하고 아기까지 낳은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포즈까지 받다니 그것도 우리 아빠와 남편이 함께 이벤트를 준비해서요. 남편이 껴주는 반지를 받곤 바로 남편을 와라가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응원 팬들도 환호를 보내며 축하를 해주셨고요.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도 있나 싶어서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빠도 울고 계셨어요. 그날부터 결혼식장 예약하고 스드메 회사를 예약하는 등 결혼식 준비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아기 사진과 함께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시라고 야구 경기 날 사진도 같이 보내드렸죠. 헌데 돌아온 시모의 문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남의 아들 뺏어가서 산 것도 모자라서 응원하는 야구팀도 받고 우리 집안은 무조건 삼성 라이온즈야. 니네 시아버지가 열받아서 길길이 날뛴다. 당장 성수한테 삼성으로 바꾸라고 해.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이분들은 안 되겠다 싶더군요. 아들을 뺏는다? 야구팀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러실까요? 그래서 그 이후론 연락을 주셔도 답장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아빠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솔아, 박서방 부모님 말이다. 물론 우리에겐 왼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네 남편 부모님이시다. 결혼식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예단이나 예물 같은 형식을 남들처럼 밟아야 안 하겠니? 아빠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빠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챙기는 자기와 아버님 마음은 충분히 알고 고마워. 하지만 난 우리 부모님 잘 알아. 결코 바뀔 분들이 아니야. 결혼식이랑 우리 애기 빌미로 또 간섭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실 거야. 난 지금이 행복해.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편하고 진짜 가족과 사는 기분이거든. 남편은 결혼식에 자기 부모님을 초대하는 걸 반대했어요. 전 이제 2달 뒤에 결혼식을 앞둔 행복한 신부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 사연을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께 예단도 드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해야 할까요? 저와 아빠는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남편은 지금처럼 시부모님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길 원해요. 며칠 전엔 남편이 시부가 보낸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 근본 없는 자식아, 애미애비 무시하고 너네 집 들어가 사니까 좋으냐? 불효하는 놈은 하늘이 가만두질 않는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집에 들어와. 네 처가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망아지처럼 버티는 모양인데 사람은 자고로 번듯하게 존경받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거다. 그깟 기름때 묻혀서 번 돈 좀 있다고 넘어간 거? 그러다가 사업 쫄딱 말아먹고 나서야 부모 찾아올 거냐? 본가의 당수거른이 네 소식 궁금해하시는데 내 할 말이 없더라. 죽은 것도 아닌 산자식 소식을 며느리가 보내준 문자 몇 개만 주는 게 말이 되냐? 손자 안고 집이랑 산주 본가에 응당 인사를 와야지. 지난번 시모의 문자도 그렇고 남편이 보여준 시부의 문자를 보니 그분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모는 갑질하려다가 지금 졸지에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어떠세요? 이런 시부모님도 용서하고 결혼식도 모시고 아기도 데리고 가서 시부모님 대접해드려야 하나요? 남편은 아직까지 강경하게 시부모님과 만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얘긴 여기까지예요. 어린 동생,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 고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려요.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